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에 엄청난 주가 성장을 보여줬던 아주 핫했던 종목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4년에 저희도 개인적으로 잠깐 투자를 했다가 이제 종료를 했는데 지금 다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가지고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 하는 회사냐면은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이 리들샷이랑 시카 수딩 마스크가 있는데 리들샷이 대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간단히만 이거 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리들샷이 이 마이크로니들이라고 엄청나게 미세한 바늘이 이제 크림 안에 섞여 있어서 요걸 얼굴에 바르면 노폐물로 막힌 피부를 뚫고 피부 본연의 재생 능력을 통해 컨디션도 업 시키고 그 유효 성분의 흡수도 잘 시키는, 그래가지고 뭐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뭐 요런 원리라고 해요. 근데 당연히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뭐 효과가 엄청 났으면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겠죠. 예. 그냥 적당히 화장품 카테고리 안에서는 뭐 유효한 뭐 요런 효과가 있었다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23년 4년에 작년 초쯤에는 오픈런을 해야 살 수 있는 정도였어요. 지금 공홈에서는 이 오리지널 제품도 품절되는 건 물론이고 이게 다이소에서도 팔렸는데 오픈런을 해야 살 수 있었고 심지어 1인당 구매 가능 개수도 제한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고, 그리고 논외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신개념 마케팅의 선구자라고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과거에 투자를 했었는데, 왜냐면 보통 저희가 화장품 샘플을 언제 받나요? 저희가 화장품을 하나 구매하면 샘플을 몇 개 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플은 화장품 회사들한테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을 주면서 샘플을 주고 마케팅을 했었는데 이 리들샷은 인기가 많으니까 이 샘플을 다이소에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다이소에 뷰티 초코너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 리들샷이 들어갈 때만 해도 초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샘플을 돈 주고 3,000원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궁금하니까 샘플을 돈 주고 사용하면서 이제 경험도 해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마케팅도 하고 돈도 벌고 요런 마케팅을 구사했던 게 VT인데 이게 굉장히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다이소 매출이 지금까지도 엄청납니다. 일단 주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하기에 적기인 주식인지 보려면 2023년 5,000원에서 2024년 말에 지금 33,000원까지 갔는데 어쨌든 6배 정도 오른 수준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거 그냥 시세 분출하고 이제 끝난 주식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너무 올랐으니까 신경 꺼야지, 뭐 이거 여기서 사면은 끝물에 설거지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요게 이제 간단히 정리된 이제 밸류에이션 표인데 지금 23년, 4년, 그 다음에 25년 예상치 매출 성장률이 23%, 44%, 17%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24년에 엄청나게 성장했죠. 영업이익 성장률은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지금 23년에 93% 성장했고 24년에 147%, 25년에는 25%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22년에 이 5,000원 미만일 때 주가일 때 PER도 16배 정도였고 지금 24년 말에 33,000원일 때 PER도 지금 16.9배 정도 수준입니다. 밸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크게 비싸다고 할 수 있나? 저는 비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얘네가 이 상태로만 영업을 하면은 내년에는 오히려 PER이 12.9배까지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 만큼 얘네 실적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런 의구심이 이제 가질 수 있죠. 그러면은 혹시 지금 25년도 성장률은 24년도 대비해서 꺾이니까 요거 피크아웃으로 앞으로는 밸류를 더 낮게 쳐줘야 되는 주식이 되어버린 건 아니냐, 그래서 예전만큼의 밸류를 못 받는 주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23년의 밸류는 지금 뒤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본에서 일단 성공을 하고 또 성공 경험이 국내에서도 이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구심이 섞인 시기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 의구심을 해소하고 24년에 성공을 한 거고, 지금 25년은
일본에서 성공했고 국내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로 확장하는 이제 글로벌로 확장하는 시기인데 이게 과연 피크아웃을 친 주식이라고 봐야 될지가 전 좀 의문이에요. 확장성이 더 커지는 시기로 봐야 돼서 밸류에이션을 더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25년 매출 성장률이 많이 꺾이긴 하네요. 이 부분은 이제 일본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포화된 시장이라고 보고 국내도 포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열리는 시기가 한 25년 하반기부터 26년이 지금 본 궤도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가 좀 껴있는 시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26년 전망치가 있으면 조금 더 밸류에이션하기 편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뭐 일단 25년 숫자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요 숫자가 요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글로벌 숫자는 포함을 안 한 숫자거든요. 그냥 국내 지금처럼 잘하고 일본 지금처럼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 정도 성장률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니까 뭐 이것도 뭐 크게 부담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해외 확장은 이제 시작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보시죠. VT가 언제부터 이렇게 회사가 좋아졌냐? 지금 21년에 리들샷이 일본에서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19, 20년까지 미미하다가 21년에 일본 매출이 확 늘어났죠. 22년, 23년. 3년간 일본에서 지금 대박을 쳤고 일본은 지금도 지금 성장 중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24년부터는 여기에 리들샷이 국내 유행이 돌면서 국내 매출이 이제 합세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일본에서 잘 나가다가 그 인기가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가 매출에 가세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건 이런 인기가 그대로 미국, 중국, 유럽에서도 동일한 성공 방정식을 따라간다면 이제 26년부터는 여기에 미국, 중국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매출이. 그래서 간단하게 VT는 크게 세 부분만 보면 돼요. 지금 국내 쪽, 일본 쪽, 그 다음에 글로벌, 미국, 중국, 동남아, 유럽 이렇게 세 부분만 보면 되는데 국내부터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올리브영이랑 다이소 중심으로 리들샷의 매출 기여도는 QOQ로도 계속 증가 추세예요. 올리브영에 일단 전점에 입점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소에 지금 800개 점포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확장 중이고 다이소 점포는 우리나라에 총 한 16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소는 아직도 계속 확장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면세점이랑 홈쇼핑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어서 매출이 되고 있고요. 요거를 보는데 저도 이거 할 때마다 보니까 거의 완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기가 좀 식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4분기 컨센서스는 살짝 뭐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로 보인다고 하는데 물론 뭐 성장이긴 하지만 뭐 요인은 일시적으로 비상경 관련해서 국내 소비 약세, 인바운드 위축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뭐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그냥 딱 성격을 보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단하게 하방을 다지면서 계속 성장은 하는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가장 오래된 시장이죠. 2021년부터 이게 유행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지금 4년째 유행이 안 꺾이고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고 3분기 누적으로 드러그스토어에 한 1.8만 개 점포에 입점해 있고 일본 4대 편의점에 모두 입점해 있고 홈쇼핑 방송도 진출하면서 완판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성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년부터 강화된 인지도 바탕으로 이제 로컬 브랜드로 안착하는 과정이다. 온라인보다는 이제 오프라인에 집중하면서 채널 믹스를 높이는 중이다. 흥행 5년 차에 이제 접어들면서 K-뷰티 섹션에서 경쟁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일본 로컬 브랜드랑 경쟁을 하면서 좀 더 깊숙이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파는 뭐 제품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4,700엔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공홈에서 가격이 32,000원이거든요. 리들샷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판가가 더 좋다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고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이제 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본, 그다음에 국내, 중국, 미국, 뭐 동남아, 유럽인데 이 부분은 아직 미세하니까 앞으로 나아갈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 지금 이제 24년이랑 25년 보면은 일본 쪽 여전히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수딩 라인은 뭐 지금 정체라고 하지만 VT에서 지금 가장 핫한 제품 이 리들샷
라인은 일본에서도 여전히 흥행 5년차지만 생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전히 성장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지금 초기지만 25년에 요 정도 부분은 성과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 미국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 매출 대부분은 아마존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초창기에는 수요 테스트를 계속 하잖아요. 아마존의 뭐 프라임데이, 그다음에 프라임데이 빅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이벤트 때마다 판매액이 지속 확대되면서 우상향 중입니다. 그리고 24년 3분기에 코스트코 온라인에 입점을 했고 판매 호조로 일주일 만에 완판이 돼서 재발주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2분기에는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 예정이라고 해요. 저는 사실 이게 확장성을 보장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코스트코 온라인에 처음에 진출을 해서 수요 테스트를 성공을 했으니까 코스트코에서 이제 오프라인에 입점을 시켰을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뭐 올리브영이라고 보셔도 되죠. 얼타뷰티에 진출이 지금 확정되었고 코스트코랑 똑같은 절차대로 온라인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에서 성공했고 국내에서 성공했고 미국에서 진출하면 성공할까? 근데 코스트코랑 얼타뷰티랑 만약에 이렇게 협업이 순조롭게 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사실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수입시장 내 국가별 비중을 보면은 한국 화장품이 23년까지는 지금 고만고만했다가 24년부터는 지금 1위거든요. 프랑스 화장품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데 지금 프랑스 화장품들보다 수입 순위가 한국 화장품이 더 높아요. 그리고 아까 왜 코스트코 오프라인을 제가 주목을 했냐. 미국은 화장품 시장이 오프라인이 70, 온라인이 30입니다. 근데 코스트코처럼 이 유통망이 잘 갖춰진 유통업체에 만약에 입점을 하게 되면은 이 시장을 지금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전 굉장히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지금 요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절어 있었는데 중국 식약처의 이 리들샷 허가가 난다 24년에 계속 얘기가 하다가 밀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1월 22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 리들샷 메인 제품도 이제 2025년부터는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고, 지금 중국 면세점에서는 리들샷이 벌써 품절 기록이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역직구에서도 리들샷 수요 테스트가 회사 차원에서 확인이 완료돼서 중국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기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사실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유럽 쪽도 진출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고, 동남아도 유로를 해가지고 진출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국내 일본에서도 계속 잘하고 있고 글로벌로 확장까지 앞두고 있는데 왜 지금 주가는 이렇게 절어 있냐? 주가가 이거 이 정도 내러티브로면 쭉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약간 여기에 오너 리스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VT의 지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승곤 회장이 큐브 엔터를 지배하고 있고 큐브 엔터가 T를 지배하고 있고 이 VT가 리들샷 제조업체 이 공장인 ENC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T 일본 법인은 또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VT가 지배할 것 같은데 큐브 엔터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구조가 아닌 게 원래는 막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요 지배 구조가. 원래는 이제 강승곤 대표랑 정철 대표랑 공동 대표였다가 막 정철 대표의 물량이 뭐 블락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지배 구조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처음에 이제 블락딜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때 분명 회사가 이렇게 밝혔거든요. 분리 경영을 하겠다. 이 엔터 쪽은 이제 강승곤 회장이 맡고 큐브 엔터죠. 그 다음에 이 VT 쪽은 정철 대표한테 다 이제 일임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24년에 지배구조 변경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뭐 알고 보니 지금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강승곤이 큐브 엔터를 지배하고 이걸 통해서 VT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뭔가 좀 구조가 석연치 않게 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강승곤 대표는 노이즈가 많더라고요. 이 사람 뭐 스캠 코인 의혹도 있고, 이거 제가 보니까 뭐냐 여기 큐브 엔터 통해서 무슨 스캠 코인에 뭐 투자를 한다 뭐 그래가지고 투자하기 전에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 스캠 코인 뭐 투자해라 뭐 하는 의혹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시끄러운 이슈가 있는 분이고, 요것도 이제 완전히 오너 리스크라고 보이는 게
최근에 이 KS 인더스트리라는 곳이 60억 규모의 3자 배정 증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으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화장품 쪽 회사랑은. 근데 이 60억을 누가 대줬냐? VT가 대줬어요. VT가 회사 돈을 60억을 여기다가 납입을 한 거예요. 그럼 얘네가 무슨 사업을 할 거냐? 보면은 지금 이사 선임을 한 걸 보니까 뭐 마벨 세미컨덕터 뭐 여기 뭐 반도체 회사인가 봐요. 반도체 회사의 부사장 하던 사람. 그다음에 퀄컴의 뭐 연구소장 하던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AI 사업을 하려고 하나 봐요. 거기에 VT가 돈을 태운 거죠. 근데 이제 화장품 하는 회사가 저기에 돈을 왜 태워요? 만약에 정말 저기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강승권 회장이 자기 돈으로 사비로 해야죠. 근데 회사 돈이 이렇게 엉뚱한 사업에 투자가 되는 걸 보니 이제 요런 리스크가 나오는 거죠. 이 가뜩이나 저게 마음에 안 드는데 VT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VT가 크게 세 사업 분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VT 화장품 쪽 하는 VT 코스메틱, 그 다음에 2차 전지, 수소 에너지 하는 뭐 이건 아직 비상장사겠지만 보자마자 머리가 아파요. 뜬금없는데요, 되게. 완전 뜬금없죠. 근데 뭐 회장이 지 돈으로 뭐 알아서 사업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돈 잘 버는 VT에서 이렇게 돈 빼다가 여기에 투자를 한 거 보니까 설마 나중에 이런 데다가도 돈 투자하는 거 아니야? 괜히 뭐 요런 노이즈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회장에 좀 오너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회사 본업은 25년에 엄청난 성과가 기대되는 시기죠. 지금 글로벌 확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일본 국내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오프라인 쪽에 여전히 확장할 여력이 높다. 그리고 일본과 국내에서 이제 검증된 성과가 미국, 중국에서 이제 보여줄 차례다. 그래서 이렇게 25년에 착착착착 잘 이루어져서 이런 성장 모멘텀들이 이제 미국이랑 중국에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때 25년 하반기나 26년 초겠죠. 그때는 솔직히 찍히는 숫자가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시장 규모만 봐도.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사업이 조금 뭐 지연이 된다 치더라도 현 주가가 지금 밸류에이션상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는 것도 지금 뭐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5년의 성장 모멘텀은 여기 미국에서 가장 성장률로 봤을 땐 미국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성장률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폭으로 봐도 여기 20이면 다른 데에 크게 꿀리지 않는 숫자로 네. 보여요. 일본 전체, 일본보다도 더 높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어차피 기대감이 크게 높진 않은 상황이고, 네, 이제 승인이 네, 됐으니까. 그럼 미국이 이제 승부처다라고 보이는데 거기서 지금 좋게 판이 깔리고 있다. 온라인에 입점하고 오프라인에까지 입점하면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시장이 더 큰데 거기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또 글로벌로 확장이 되는 시기고 확장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라는 것에 동의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 딴 거보다 일본은 리들샷과 리들샷 외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이 돼 있는데 그쵸. 나머지는 리들샷 비중이 높은 건가요? 맞습니다. 리들샷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러니까 단일 제품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도 봐도 될까요, 혹시? 안 좋게 보면은 이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좋게 보면은 그것도 확장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리들샷은 기초 케어 제품이거든요. 피부 재생을 노리는 케어 제품인데 거기에 이제 부스팅 성분을 섞어가지고 이제 PDR의 뭐 연어 정자에 관련된 뭐 좋은 성분이라든지 어쨌든 부스팅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섞어서 리들샷, 뭐 부스터 이런 쪽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더 넓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 케어에서 리들샷을 이용한 부스터 이제 라인까지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나는 거 보면은 단일 제품 리스크라고 안 좋게 보면은 볼 수도 있지만 리들샷이 워낙 인기니까 이 리들샷을 접목해서 향후에 이제 피부 케어, 뭐 부스팅, 관리 다른 섹터로 이렇게 확장을 해나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리들샷 써보셨어요? 저는 이거를 작년에 투자할 때 써보고 투자를 했고 이게 사실 또 혹하는 게 보통 화장품 좋은 거 추천받아서 바르면은 느낌이 오나요? 약간 잘 좋아지는 게 피부가? 전혀 없죠.
이게 사실 남자들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리들샷은 이게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이게 마케팅에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르면 일단 따가워요. 이 마이크로 니들 때문에. 따끔따끔하니까 뭔가 아 이게 진짜 뭔가 작용이 뭔가 되고 있구나. 작동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괜히 다음날에 보면은 뭐 좀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 사실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저도 요 리들샷을 써봤거든요.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저는 요 회사가 올해 괜찮을 걸로 보는 게 적어도 초기 시장만큼에서는 그러니까 초기 경험자에게만큼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 이유로 인해서 매우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쓰다 보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냉정하게 판단하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피부가 뭔가 따갑고 진짜 깊숙하게 그 영양분이 주입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매우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요 적어도 요 미국 이 예상치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좀 팔로우 해보면서 잘 지켜보면 좋을 종목 같습니다.